안녕하세요. 예, 그럼 개인 소개 한번 간단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화지동에 누구라 가야 돼? 화지동에 저기 감초 토담 공방에 그냥 회원으로 가입한 인미예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그러면 임미희님 예. 마이크는 꺼주시고요. 예. 네, 이번에는 박영수님께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에 아까 고미화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 우리가 10회에 걸쳐서 강의를 할 건데요. 1차에서부터 한 8차까지는 이론부터 해가지고 실습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9차 시에는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개인 작품을 만들 거고, 마지막 10차 시에는 우리가 이제 작품 전시도 하고, 그다음에 수료증도 이렇게 수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공 수업을 하기 전에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최혜진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폐목 업사이클링을 하기 전에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교재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비대면으로 수업을 먼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교재 배부가 되질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오프라인 때 교재는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제 제목에 보면 이게 지금 거꾸로 보이지만 폐목 업사이클링이라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은 이제 그 업사이클링에 들어가기 전에 배경 지식으로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업사이클링을 하기 전에 자원 순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사이클링이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려는데요. 먼저 이 환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인간은 이 모든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고 또 그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이 환경이란 인간 주변에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모든 생명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들을 다 모두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는 여러 가지 이제 구분을 둘 수가 있는데, 자연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 환경이 있습니다. 자연 환경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환경정책 기본법에 나온 이 자연 환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모든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 환경은 생활하는 데 필요한 환경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 물,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음, 진동, 뭐 일조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나와 있는 구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환경과 또 인문환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자연환경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데 있는 모든 그 생태계적인 그런 것들이고, 인문환경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경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음이나 진동이나 이런 것들, 또 그 인공 조명에 의한 그런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폐기물, 악취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데 있는 것들이고, 인문 환경은 이제 문화, 정치, 교통, 통신 이런 것, 우리가 인류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환경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구분으로는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가 있어요. 생물 요소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이런 요소들을 얘기를 하고, 비생물 요소는 비신이 아니면은 비, 공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인류나 아니면은 뭐 동식물 이런 것들에게 영향을 주는 이런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이 생기게 됐어요. 이게 환경 문제들은 이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게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이 환경의 가치가 훼손되고 또 위협받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환경 문제에는 환경 오염이나 환경 훼손 등의 그런 의미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넘어가면은 이런 환경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우리 인류에게 이제 닥쳐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연 환경에 한계가 왔다는 거죠. 우리가 사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고갈이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지구상에 많은 자원이 있지만 이 오랜 이 지구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자원들이 많이 훼손이 되는 거죠. 인류가 그 자원들을 쓰고, 그리고 그것을 씀으로써 또 다른 쓰레기들이 생기면서 이 자원들이 제대로 이렇게 순환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이제 접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환경 오염이 많이 생겼잖아요. 대기 오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질이 오염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생태계가 파괴되기도 하고, 그 생태계 질서들이 또 파괴가 되고 있어요. 이게 그 제일 아래 단계에 있는 이 인류 이제 이 피라미드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모든 생태계가. 근데 저 바닥에 있는 이 미생물, 그리고 저등한 그런 뭐 동식물 뭐 이런 것들로부터 이런 파괴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점점점 그게 더 이제 위에 있는 고등 동물들까지 올라오면서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지구 자원이 제대로 순환되지 못하고, 그리고 쓰레기가 계속 쌓여가고 이러면서 이제 자연의 이제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러하게 자원을 최대한 아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쓰레기를 많이 만들지를 않아야겠죠. 쓰레기를 많이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소비 자체를 줄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과소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불필요한데도 많이 사놓고, 집에 사놓고, 또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사놓게 되고, 또 정작 생활에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또 많이 이제 구비를 해놓고, 또 보여지기 위해서 또 이렇게 장만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도 있죠. 결국은 나중에는 다 쓰레기로 버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물건을 구매를 할 때에도 이게 이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유행이라는 거를 쫓아가다 보면은 그 물건을 오래 쓰지 못하고 또 새로운 물건이 또 출시되면 그 새로운 물건을 또 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요즘 이렇게 세태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은 새로운 물건에 이제 더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집착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요즘은 뭐 이제 그러니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물건을 덜 사는 거, 그리고 샀던 물건들, 그리고 버려지는 물건들을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게 재사용하는 거, 그리고 재사용할 수 없는 것들을 재활용하는 거, 이렇게 해서 3R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약, 많이 사지 않는, 소비를 많이 하지 않는 절약, 리듀스라는 절약, 그 다음에 재사용, 리유즈, 그 다음에 리사이클, 이라서 재사용, 재활용, 이렇게 해서 3R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리사이클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리사이클과 다른 개념의 업사이클을 우리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업사이클링, 업사이클 이런 말인데 이게 업사이클과 업사이클링은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업사이클은 무슨 뜻이냐면은 업그레이드를 한다 할 때의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이라는 단어가 만나서 업사이클이 된 거예요. 이 업사이클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버려지는 제품 아니면은 재사용할 수 없는, 재활용할 수 없는 이런 제품들을 디자인을 더하고 그리고 활용도를 더해서 새로운 가치를 가진 그런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업사이클링과 유사한 그런 개념은 그린 디자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린 디자인은 환경 친화적인 디자인인데 이게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말하는 거고 말하자면은 이 디자인 자체부터 환경을 덜 파괴하기 위한 그런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또 다른 에코 디자인이라는 것과 비슷한 개념인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환경을 덜 파괴하는 이런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업사이클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이렇게 훼손하면 안 되고 가능하면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덜 첨가하더라도 최소한의 소재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업사이클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업사이클링을 하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쓸모가 없어지거나 수명을 다한 제품을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기존 제품이나 재료의 활용이나 사용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가공을 해야 합니다. 이걸 업사이클링을 하겠다고 다른 쓰레기를 또 더 만들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디자인에 사용된 원료가 순환 과정에서 원료 고유의 성질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계속 그 성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가치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만들었는데 정말 가치 없고 의미 없는 걸 만들면은 업사이클링이 아니라 그거는 다운사이클링이라고 해요. 이거는 정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업사이클링의 과정을 볼 때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쓸모없고 버려지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폐기물 분리 수거부터 해야 돼. 그래서 거기에서 그 와중에서도 쓸모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거를 소재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해체를 하고 해서 그 소재를 각각 다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공을 하는데 가공을 하기 전에 소재를 나눈 다음에 세척 과정이 필요하면 세척 과정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자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용접 같은 것도 필요하면 용접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1차적으로 재단한 소재들을 제조하기 쉽게 이렇게 다시 재가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것이 그 업사이클링의 과정이에요. 업사이클링에 이제 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서서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활용도 있게 만들어야지 정말로 업사이클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료 형태 그대로 보존하고 재료의 성능, 그런 기능 이런 거는 따라갈 수 없지만 재료 본연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교재를 보면은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텐데 제가 설명만으로 하니까 조금 잘 이렇게 이해가 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선은 설명을 들으시고 다음 시간에 교재를
드리면 한번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 업사이클링 산업에 업사이클링도 하나의 산업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업사이클 산업이 아주 전망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하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업사이클 시장이 많이 이렇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 되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매출도 엄청 많이 일으키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폐목재 업사이클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 업사이클 팀에서도 이 업사이클을 배워서 폐목재를 가지고 가치 있는 물건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경제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수강하고 계신 분들 중에 소담공방 조합원들도 이 폐목재를 활용해서 업사이클을 해서 제품을 만드셔서 매출을 올리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회원들께도 유익이 되지만 이 사회에도 아주 큰 유익을 주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수치적으로 볼 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있는 수치를 한번 불러드리면 2010년도에는 업사이클 상품이 7,900개였대. 근데 2011년도에는 3만 개. 거의 뭐 275% 증가한 그런 증가 수치래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그 3만 개였던 게 18만 개로 6배가 증가를 했어요. 이게 etsy.com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업사이클링 제품의 가짓수를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더 많은 업사이클링 제품들이 사람들에게 더 호감을 갖고 구매욕을 갖게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이 숫자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금 이 업사이클링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거기만은 못하지만 2009년도에 이 재활용품이 이 업사이클링이 많이 생겨나서 25억 원 수준의 그러한 업사이클링 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이제 더 많이 늘어났겠지요. 2014년도에는 이 업사이클링을 하는 업체가 국내에 30개 정도 됐었대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수의 업사이클링 업체가 생겼습니다. 한 가지 비교를 하자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의 프라이탁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는 2009년도에 매출액이 500억 원이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5억 원. 너무 많이 비교되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꿈을 가지시고 이 업사이클링에 폐목 업사이클링에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그 자료에는 이렇게 자료집에 여러 가지 그 업사이클링 업체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그 해외 업사이클링 업체 그리고 국내 업사이클링 업체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제가 잠깐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스위스의 프라이탁이라는 업사이클링 업체는 이제 이 형제 두 분이 이 업체를 설립을 했어요. 이 업체를 설립을 한 건 1999년인데 10년 만에 매출이 500억 원이 됐어요. 그리고 세계의 매장이 470개의 매장이 생겼어요. 이분들은 어떤 업사이클링을 하냐면 트럭에
그 방수 커버 있잖아요. 방수 커버를 버리는 거를 수거해 갖고 와서 그거를 세탁을 하고 세척을 하고 재단을 하고 해서 가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방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사진으로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이게 그분들이 만든 그 방수 커버를 이용해서 만든 가방입니다. 이분들은 이 방수 커버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타이어 튜브 그리고 안전벨트 뭐 이런 소재들을 가지고 이런 가방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그리고 미국의 솔베이드 삭스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이곳은 2000년도에 그 설립이 되어졌어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양말을 이 사람이 양말을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버려진 티셔츠 있잖아요. 티셔츠를 잘라서 실처럼 만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양말을 떠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선물을 하려고 만들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그걸 가지고 양말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지금은 이제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그러한 업사이클링 업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업체는 또 무엇이 있냐면 테라사이클이라는 업체인데 여기는 2001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지렁이 배설물을 가지고 천연 비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학교에서 이걸 통해서 입상을 하면서 설립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잠시만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들은 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미국의 여러 업체들 중에 한 업체는 사탕 포장지 있잖아요. 사탕 포장지로 가방이나 액세서리 등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리고 폐지를 이용해서 패션 자파를 만들어요. 그리고 현수막 이런 걸 이용해서 가방을 만들기도 하고 요즘 여기 논산시에서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현수막을 이용해서 쇼핑백이나 아니면 주머니나 이런 거 만들어서 무료로 나눠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외국의 업체들은 그런 현수막들을 이용해서 매출을 올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하여튼 그렇고 우리나라의 예를 들자면 이 터치포굿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2008년도에 설립을 했어요. 여기는 그 폐현수막 뭐 아니면 지하철 광고판 등에서 그 천을 가져다가 그걸로 가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출을 올리는 업체가 됐고 그 사진을 잠깐 여기 보여드리면 여기도 이렇게 보이시죠? 잘 보이시나요? 강사님, 네. 논산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까? 논산에서 업사이클링 업체는 없어요. 제가 아직 알기로는. 없어요? 네. 제가 그럼요. 알기로는 매출을 일으키는 업체는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대전은요? 제가 알고 있는 데는 없어요. 알고 계신 데는 안 계시다고요? 네네. 그리고 이 업사이클링을 제품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업사이클링 키트를 만드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논산시청에서는 안 씁니까? 네? 죄송한데 논산시청에서 네. 현수막으로 뭐 다른 거 이용 안 해요? 논산시청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논산에서는 그 자원봉사센터만 알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네. 현수막으로 뭐 하시던데? 그러세요? 예, 쓰레기 봉투만 해갖고서 네.
그 주변에 있는 쓰레기 주워갖고 다른 데 모으더라고요, 그거를. 현수막을 이용해서 쓰레기 봉투를 만드신다고요? 예. 아, 그래갖고서 한 데다 재활용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매출을 올리는 건 아니고 아마 봉사 차원에서 그렇게 쓰시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당진 지역이 그런데, 판매를 해요? 예, 현수막 봉투를 나눠주고 판매해요. 네. 그 그런 조사 안 것까지는. 됐습니까? 네, 제가 알고 있는 곳은 네, 없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곳은 그 해녀복이나 아니면 웨딩드레스로 가방을 만들거나 뭐 이런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보니까 그런 걸로 액세서리나 패션 잡화나 이런 쪽을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페목 사이클이잖아요. 페목 업사이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페목과 그리고 다른 버려지는 그런 쓰레기라고 표현하기 조금 그런데 그런 버려지는 제품들을 잘 콜라보해서 잘 조합을 해서 다른 멋진 작품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페목이나 아니면 버려지는 자전거의 뭐 체인이나 아니면은 뭐 바퀴나 아니면은 페달이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또 다른 어떤 멋진 작품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잠깐만요. 네. 그러면은 그 앞에 설명은 왜 하신 거예요? 어느 거요? 좀 전에 말했듯이 현수막이니 다른 거는 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하시는 거에서는 하시는 주 목적은 네. 그 목재하는 거 아닙니까? 네, 목재 저희가 지금 수업이 페목 업사이클링이기 때문에 목재 업사이클링이 맞지만 저는 지금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이러이러한 업사이클링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다른 소재하고 목재하고 함께 조합을 이루어서 만들면 또 다른 목재만의 업사이클링이 아니라 다른 소재와의 이런 업사이클링도 더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업사이클링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이 소비자들이 이게 쓰레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구매를 하지 않겠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없어야 해요. 이거는 그 버려지는 물건이지만 이거를 가져다가 제품을 만들 때는 깨끗하게 손질을 하고 세척을 하고 그 버려질 만한 부분들은 버리고 이러면서 가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쓰레기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거를 구매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쓰레기다가 아니고 이거는 디자인이 결합이 돼 있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또 하나의 다른 제품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계속 인식 개선을 위한 그런 친환경적인 그런 교육, 캠페인, 뭐 홍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만드는 입장에서 뿐만이 아니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그러한 교육들이 계속 이루어져야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쓰레기 처리 문제들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업사이클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 두 번째는 이 원재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게 재료가 지속적으로 이게 공급이 돼야 되죠. 내가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문은 들어왔는데 재료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이 재료가 지속적으로 나에게 공급이 되어질지를 보고 그 물건을 만들어야 돼. 내가 만약에 제품이 아니라 작품을 만든다고 하면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계속적으로 만들 거다 한다면 이 필요한 재료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만약에 그걸 통해서 기업을 만들겠다 아니면 매출을 올리겠다 이렇겠다 생각을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재료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 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제품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제품하고 내 거하고 비교했을 때 내 제품이 경쟁력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디자인적으로나 활용도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그러한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좀 말씀드린 거 살펴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자연 환경, 사회 환경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훼손하고 오염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제 주범이기도 하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소비를 줄이고 그리고 재사용할 수 있는 거는 재사용을 하고 재사용할 수 없는 거는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고 재활용할 수 없는 것들이나 뭐 기타 이제 재사용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업사이클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네, 저희가 업사이클을 하면서 저희가 배우는 이 목재 파트를 가지고 업사이클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에 제한하지 않고 다른 소재와 조합을 잘 이루어서 더 멋진 그런 제품들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지금 6시 50분이니까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7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 들어오셨나요? 예, 쉬는 시간 끝났는데 한번 영상들 한번 보여주세요. 임미희님, 유덕재님, 고미화님, 박다희님. 예, 임미희님 잠깐만 들어와 보세요. 예. 소리 잘 들리죠? 들리시면 예, 한번 손 있습니다. 한번 흔들어 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10회차 교육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오늘 1차 시에는 업사이클링하고 목재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다음 주 2차 시에는 이제 설계에 대해서 이해 돕는 그런 설명을 드리고, 설계를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실기도 할 겁니다. 그다음에 3차 시부터 8차 시까지는 직접 나무를 가지고 가공을 하고 재단을 하고 칠을 하고 그러한 직접적 실기적인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8차 시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차 시부터 8차 시까지 배운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도면을 그리고 직접 본인이 이제 집에 필요한 물품을 목공을 이용해서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10차 시에는 직접 만든 걸 가지고 뭐 제품 소개도 하고 그다음에 수료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1차 시 수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지금 저희가 목공 교육으로 목공 작업을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각 흐름에 대해서 이론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언가를 만들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이 무엇일까요? 내가 만약에 나무로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한번 음소거를 해지시켜 주시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재료를 먼저 재료를 먼저 구입을 해야 된다. 뭘 만들 건지. 아니 내가 뭔가를 하려고 예. 계획을 세웠으면 예. 그거에 합당한 재료를 먼저 모아야겠죠. 예, 그렇죠. 또 다른 분, 한 분만 더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설계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설계부터 해야 된다. 예, 이게 첫 번째 종민님께서 재료를 먼저 구입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고,
유덕재님께서 설계를 먼저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예, 어떤 거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설계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유전자 검색을 하게 되면 그 설계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무언가 가정에서 나무를 만약에 책상을 만든다, 의자를 만든다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설계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내 집에 맞는 사이즈에 맞는 그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설계입니다. 네, 유덕재님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요. 설계란 무엇을 만들지 이렇게 정하게 되고,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과 그 다음에 가정에서 필요한 실용성, 이게 내가 진짜 필요로 한 건지 실용성, 그 다음에 그거를 만들기 위한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겠죠. 설계를 잘못하게 되면 그 물건이 제대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설계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작업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신 있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소리가 안 들리네요. 소리 한번 키우시고,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네, 설계했으면은 제품을 구해야 되겠죠. 제품을요. 네. 재료요. 자재를 제품. 구해야죠. 자재. 네. 다른 분, 한 분 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아, 저도 똑같아요. 재료를 모아야겠죠. 네. 그렇죠. 예, 두 분 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설계를 했으면, 만약에 나무를 가지고 어떤 거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했으면 그 목재, 재료를 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철로 어떤 거를 만들려면 철재를 구해야 되고, 그렇듯이 우리는 이제 목공 쪽을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팀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재를 먼저 구비를 해야겠죠. 그 다음 재료를 구했어요. 다음에는 또 무엇을 해 좋을까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한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설계를 해서 재료를 했으면 네, 재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재료를 이제 그거에 맞게 재단을 해야 되나? 그렇죠. 재단을 해야죠. 그거를 네, 목공 용어로 이제 가공. 네, 가공. 네, 가공을 한다 그러죠.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네. 예, 인미님도 들어오셨네요.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그다음에 가공을 했어요.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제품들이 필요하죠. 절단을 하기 위해서는 절단기가 있고, 절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대로 설계한 그 치수를 또 거기 각 나무마다 다 체크를 해야 되고, 그 체크한 대로 절단을 해야 되니까 예, 여러 가지 도구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목공 팀에서 지금 배워야 될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런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구들,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가공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목재를 구해서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목재를 구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을 했어요. 다 이제 잘랐어요. 내가 이제 만들고자 만약에 하는 제품을 다 잘랐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돼요? 끼워 맞추기. 네, 끼워 맞추기. 끼워 맞추기. 네. 또 인미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공까지 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면 될까요? 다 잘랐어. 나는 가공보다 대화류로 마을에 좀 공원을 이쁘게 뭐 작품을 마을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작품을 그냥 장식을 하는 거. 예, 그것을 원해요. 그렇죠. 장식을 한다. 그런 게 이제 조립이죠. 내가만 이제 가공을 했으면 그걸 가지고 내 집에다 놓으면 내 소품이 되는 거고, 마을에다가 이렇게 꾸미고 싶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이제 조립이잖아요. 어쨌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껴맞춤이라고 그랬는데, 그 가공 방법에는 이제 껴맞춤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 전통 방식으로. 그 껴맞춤도 우리가 이제 가장 지금 목공을 배우는데, 목공을 좀 중급 이상은 배우셔야 그 다음부터 이제 껴맞춤 관련돼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껴맞춤을 하려면 우리가 망치질도 제대로 못 하는데 그 껴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를
톱질을 하고 다 손으로 해야 되거든요. 기계의 힘을 거의 빌리지 않고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대신에 제품이 견고하고 틀어짐이 없고 그런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립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단계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다 만들었어. 다 만들어서 그냥 거기다가 내가 놓고 싶은 데다 놓으면 될까요? 아니면 또 뭐를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게 있는데. 예쁘게 꾸며야지. 네. 어떻게? 뭐로 꾸밀까요? 어떻게? 네. 뭐 색칠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네. 임미희님. 마을 화단에 예. 이렇게 앉아서 그것을 좀 볼 때 좀 하나의 장식이라고 해야 되나? 장식품 같은 걸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이 아 이거 참 이쁘다 그리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직접 나무로 뭐 만들고 있는 건 강사님이 가르쳐 줘야지 연장은 다룰 줄 알아야 예. 강사가 네, 그거를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연장을 다루는 법을 나는 배울 그래서 거고. 색칠하는 거냐 그렇죠. 색칠하는 거.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칠을 해야죠. 똑같은 만약에 의자나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도 사람이 어떻게 빨간색을 칠하냐, 노란색을 칠하냐, 그 다음에 그거를 빈티지하게 칠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제품이지만 다른 느낌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의자를 칠이, 만들면 거기에다 예쁘게 이 색을 그려갖고 색을 칠해서 하나에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예, 그렇죠. 그런 거. 예, 선생님, 네. 임미희님 저기 소개 좀. 아, 아까 안 임미님, 소개 안 하셨는데, 예, 종민님이 한번 개인 소개를 한번 해달라네요. 무슨 일을 하시고, 예. 난 소개할 게 하나도 없어요. 동네 아줌마요. 나이하고 지금 무슨 일을 하시고 누구랑 같이 살고 간단하게. 안 하신대요? 언제 한번 만나면 좋죠. 그렇죠. 만나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어쨌든 만나는 거니까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세요. 예. 지금 아까 우리가 목공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목공을 이렇게 설계해서 그다음에 설계를 한 것을 목재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그 목재를 가지고 재단을 한 다음에 가공하고 그다음에 조립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칠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작품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설계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만약에 내 집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작은데 설계를 크게 하거나 또 너무 작게 하면 그걸 그 자리에 놓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계가 그만큼 중요해요. 이렇게 치수를 보고 정확한 높이라든지 길이라든지 폭을 정확하게 재서 설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공의 흐름 5가지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리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계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거로 하고 오늘은 목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재는 목재의 종류라든지 목재에 따라서 그 크기 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목재의 그 성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매우 다양해서 우리가 잘 골라야 돼요. 어떠한 것을 만들 거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분류를 하자면 가공하는 목적에 따라서 그 목재 처음 원목, 나무를 산에서 베어왔을 때 그것을 가공을 할 거잖아요. 그 가공하는 종류에 따라서 크게 원목이 있고 그 다음에 집성목이 있어요. 집성재. 그 다음에는 합판이라는 게 보통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는데 원목은 특별한 가공을 하지 않고 그냥 원통을 동강을 낸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원목은 통으로 쓰게 되면 잘 휘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가공법이 뭐냐면 집성재인데 집성재는 원목을 우리가 이제 재단소에서 폭에 맞게 일정한 폭에 맞게 잘라서 그것들을 본드를 이용해서 붙여서 그래서 사이즈를 키워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집성목이고 그렇게 하게 됨으로 인해서
원목보다는 잘 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합판이 있는데, 합판은 한 3mm 정도 얇게 원목을 펴서 그것들을 여러 겹으로, 한 번은 가로로 결합하고 한 번은 세로로 이렇게 엇갈려 가면서 결합을 하게 되면 나무가 결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잘 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그러한 목재 가공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 목재들 중에는 뭐 침엽수, 그 다음에 화렵수라고 이렇게 말씀 많이들 나오는데, 침엽수는 뭐냐면 보통 소나무, 이렇게 이파리가 뾰족한 거, 그런 것들을 침엽수라고 하고요. 이파리가 이제 넓적한 거, 네, 그런 것들을 화렵수라고 보통 말을 하고, 침엽수가 이제 약간 나무들이 성질이 약해서 주로 많이 이렇게 우리가 침엽수를 가지고 많이 가공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재를 나눠드리면 이제 집성제로 한 뭐 나무 종류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요. 소나무, 편백나무, 티크, 멀바우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지금 이 영상으로 전환돼서 지금 보여드릴 수 없는데, 다음 주 교재를 받으시고 이걸 한번 보시면은 이런 종류들이 있구나, 이런 걸 한번 눈여겨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무를 우리가 이제 규격을 보면 뭐 보통 이제 판재라고 하는데, 보통 36 사이즈, 보통 48 사이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36 사이즈라는 거는 이제 가로 길이가 1m 80에 세로가 910. 그 다음에 48 사이즈라는 것은 2440mm에 1220mm. 보통 이렇게 두 가지를 집성목으로 판재로 해서 이렇게 공장에서 제작이 돼서 목공사에 이렇게 납품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를 우리가 원통 나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림이 지금 보이진 않지만 나이테라는 게 있잖아요. 나이테라는 게 있는데, 나이테는 춘재하고 추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이테, 춘재하고 추재가 뭐냐면, 보통 춘재는 봄에서 이제 여름에 나이테를 봤을 때 이제 연한 색깔, 나이테를 이렇게 보면 진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흐릿한 부분이 있는데, 흐릿한 부분이 춘재예요. 그래서 봄에서 여름 동안 자란 부분이고, 추재는 이제 겨울에서 가을 때 자란 부분. 그래서 이제 색깔이 좀 더 진해요. 그래서 춘재하고 추재 두 개를 합친 그 부분을 나이테, 한 살, 1년생이라고 그러고, 보통 원목을 보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심재와 변재라고 또 말하는 게 있는데, 심재와 변재는 뭐냐면, 심재는 이제 나무 중심 가운데 쪽, 그쪽에 있는 부위를 심재라고 하고, 변재는 한자어를 다 따서 하는 건데, 이제 껍질 쪽에서 가까운 부분을 변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원목을 가지고 재단을 해서 이런 판재로 오게 되면, 아까 가공을 한다 그랬잖아요. 가공을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뭐 38 사이즈나 48 사이즈하고 36 사이즈 이렇게 나눠지는데, 보통 이제 가공하는 이제 저희 같은 목공소에서는 거의 다가 이제 48 사이즈를 많이 써요. 큰 거를. 38 사이즈는 주로 이제 인테리어 할 때 사이즈가 조금 이제 작거든요. 그래서 짚고 나르기가 편해서 인테리어 합판하는 데에는 이제 39 사이즈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재단을 할 때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판재 큰 사이즈가 오잖아요. 2m 20에 1m 20짜리가 오면, 내가 만약에 테이블을 만들고 싶으면 이것을 가공을 해야 되는데, 이 가공하는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선 종이에다가 목재 재단을 할 수 있는 도면을 임시적으로 그려서 재단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한 판을 샀는데 이게 재단을 했을 때 여기에서 몇 개를 만들 수 있는지, 가재단을 하기 전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그 목재 재단 도면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큰 사이즈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작은 사이즈 순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목재가 아무리 가공을 해서 왔다 하더라도
이동하는 중간에 이렇게 서로 이제 부딪혀서 아니면 긁혀서 상처난 부위들이 많이 생겨요. 이렇게 새 제품이지만 이제 배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택배를 받았을 때도 물건 박스를 뜯어보면 안에 상한 게 있듯이 목재도 더 이거는 뭐 포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재를 위아래를 한번 보고 거기다가 밑그림을 그릴 때 그 부분을 흠집난 부분 같은 거를 잘 확인해 보면은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판재를 연결할 때는 결 방향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눈으로 보고 결 방향이 어떤 건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무마다 이제 다 특성이 있어서 요즘 뭐 소나무 같은 경우는 옹이가 이제 제품을 살 때도 옹이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옹이라는 거는 나무 원 가지가 있으면 거기에서 격가지들이 나오잖아요. 그 격가지들이 그 나무를 잘랐을 때 그 부분을 옹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거를 평평하게 자르다 보면 그 부분이 시커멓게 이렇게 안에가 검게 나오는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옹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늬가 있어서, 그 다음에 가공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또 톱이 또 잘 안 먹기 때문에 가공하는데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웬만하면 이렇게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밑그림을 나무에다 그릴 때도 그런 부분을 표시를 해놓고 또 갈라진 거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가지고 절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절단할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내가 가공할 수 있는 톱이 없으면 내가 그 목공소에 가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사이즈가 우리가 톱이 돌아가는 톱날 두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우리가 맡길 때는 그분들이 알아서 그거를 계산을 해서 그 부분을 다 계산해 놓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내가 직접 가공을 하게 되면 톱날을 계산을 안 하게 되면 톱날이 보통 3mm 두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톱질을 하면 3mm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도면을 그렸을 때 3mm를 표시를 안 하고 도면을 그린 다음에 재단을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자르는 경우 만약에 나무가 모자랄 수가 있다는 거죠. 3번을 자르게 되면 9mm, 거의 1cm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요 절단했을 때 톱날에서 날아가는 요 값을 항상 계산해 놓아야 돼요. 한 번 자를 때마다 3mm씩 없어진다. 3mm는 쓸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목재에 다루는 법,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공을 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첫 수업이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드렸는데 어떻게 만족하셨나 모르겠네요. 저도 처음 영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접 물건을 보고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면 더 편했을 텐데, 네, 저도 처음이고 듣는 분들도 이렇게 처음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한 번씩 소감들을 말씀해 주세요. 예,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서로가 불편한데 저기 해갖고 그래도 잘 들었어요. 눈이 그냥 침침해서 아팠는데 예. 다음에는 좀 더 좋게 해갖고 작품도 좀 아이디어를 잘 만들어갖고 얘기도 해주고 또 물어도 보고 그럴게요. 오늘 그냥 정신이 없네요. 수업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업을 마치겠습니다.